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현역 의원들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중구 영도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보승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정치화투 초선 의원 두 분, 하지만 당내에서 정말 왕성한 활약을 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각자의 좀 입장에서 좀 상황도 좀 알아보고 시작할까 하는데, 먼저 양향자 의원님, 네. 민주당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 이 부분 좀 요즘 반도체 상황이 워낙에 뜨겁고 하다못해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도체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두 분 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반도체입니다. 네. AI도 그렇고 AR, VR, 뭐 자율주행 자동차, 모든 의료, 바이오까지도 다 이제 그 반도체가 근간이 되고 있는데 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계획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이제 2년 전 2019년 일본 반도체 소재 규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반도체 세계 대전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특위는 이번에 이런 3차 세계대전, 반도체 패권을 다투는 3차 세계대전에 정보의 입구가 되고 또 기업의 어떤 창구가 되고 전략의 출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반도체 산업의 어떤 더 큰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지금까지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업계에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시행령을 우선 다 취합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규제 완화, 한편에서 이제 세제 지원과 같은 재정법을 통한 세제 지원을 할 것이고요. 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반도체 업계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재가 없다, 기술 인재. 그래서 기술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 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지원 제도를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야당도 함께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이 반도체 전쟁만큼은 우리가 패권을 가져야만 되는 시대가 됐고, 국방이고, 이제 반도체가 국방이고, 반도체가 외교고, 반도체가 안보의 무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핵이나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국방의 무기가 됐는데, 국방 안보의 무기인데 지금은 이제 안보의 무기가 반도체가 됐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무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외교력도 이 반도체 패권에서 나온다.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고 그래서 또 워낙에 또 그 회사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정부나 뭐 국회에서 나설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진짜 이게 반도체 안보라는 차원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국회 차원의 대책이라든가 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재 양성 같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측면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때요? 여야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저 양향자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위를 만들어서 많은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발맞추어서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특위까지는 구성하지 않았지만 저희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어요. 그 반도체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절반을 해준다. 이 반도체는 사실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것보다는 진짜 기술을 개발해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나라나 회사도 많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연구 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실은 민간 기업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고 또 민간이 하는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 같은 그런 이 법안을 통해서 또 많은 지원을 간접적인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또 반도체 산학년 기업과 학계와
연구기관이 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인프라도 네. 저희 당에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어제 발표된 것이 10년간 반도체 석박사 3,000명을 키우기 위해서 민간 R&D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과기부에서 예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걸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차원에서는 반도체 특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부 기관인 과기부에서는 지금 인력 양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걸 탈락을 시켜버린 게 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손발이 안 맞네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반도체 관련 인력이 한 3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한 5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1년에 1,500명씩이라도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렇게 인재 키우겠다 투자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과기부가 왜 탈락을 시켰는지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오후에 또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에게 또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계속 나가버리면 저희가 또 원래 주제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좀 다시 돌아올까 하는데 하나만 그러면 하도 언론에서 이걸 막 뭐라고 하니까 좀 살펴볼게요. 아니 반도체 이거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아니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끼우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개인이 아니고 이것 또한 국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제 반도체 패권을 두고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의 역할은 있을 거다. 그리고 국민적 여론도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체감 여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대정부 질문 때 국가대표로 뛰어야 되는 우리 기업은 수장도 없이 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한 기업의 어떤 이슈를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니 좀 생각이 있으면 좋겠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라도 이런 위기에서는 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절대적으로 또 과거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씀,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보승 의원님. 우리 양영자 의원님은 삼성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의 반도체 경쟁력이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반도체 수급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삼성한테 지금 그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133조를 투자해서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우고 이게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 리더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미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겠느냐? 그 삼성의 삼성전자의 오너인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요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사면에 포커스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정치권에서도 300명 중에 반도체를 한 사람이 저희가 유일하다고 하는 정도로 이게 사실 중요한 산업인데도 어려운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적 어떤 환기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런 이제 이해도도 좀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국민이 함께 그때 왜 2년 전에 우리가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경제 침략 때도 민의를 한꺼번에 모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우리 정치권에서부터 또 돼야 되는 거고 특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반도체 중요성을 제가 얘기를 강조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가 들어가면 네. 모든 언론은 삼성 출신 양양자 이재용 사면 요구 이게 뒤덮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국민들도 예.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삼성의 반도체 경쟁력을 더 키워서 우리가 글로벌 1위 국가가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네. 경제계나 뭐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뭐 종교계까지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그 개인을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미래를 생각해서 그분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사면이 되면 그럼 네. 이 부분이 확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9년째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1등 국가입니다. 다만 이제 비메모리. 앞으로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예. 반도체를 거르지는 그러면 그 비메모리 팹리스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제조를 담당해주는 파운드리 이제 이 산업이 엄청나게 커져야 됩니다. 근데 전 세계 대만의 TSMC 한 회사가 이제 거의 70%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우리 저 반도체 뺍을 지원받지 못하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패권을 지지 못한다 해서 삼성으로 하여금 예. 파운더리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정을 이제 오너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많이 여기서 또 계속 반도체에서 많이 썼습니다. 오늘 워낙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화투 민주당의 양양자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슈퍼화일이라 그래서 5개 부처에서 지금 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보승 의원께서는 과기부 임혜숙 장관 후보. 예, 장관 네. 후보 직접 청문회 오전에 하고 오셨는데 네네. 오전 분위기 어땠어요? 오전 분위기요. 뭐 야당에서는 그 임혜숙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만 한 13가지 정도 된다. 네.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세금 체납 문제, 또 자녀들의 이제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이화여대에 재직을 하셨는데 이화여대 이화학당 정관상 그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2019년 1월부터 당직을 갖고 계셨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화여대 학칙상으로는 면직이 됐었어야 되는 분인데 본인도 알리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고요. 또 서초동 아파트 시세 차익 6억 올린 거 이제 부동산 특이 의혹이 있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또 하신 게 있더라고요. 대방동 아파트 매각하시면서 실거래가보다 1억 낮게 이렇게 하셨고 13번이나 위장 전입을 하셨다. 그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있다. 남편께서 14살에 농지를 취득하신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자 논문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전공을 하셨습니다. 같이 이제 이름을 올린 것이 이게 제자의 논문 가로채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표절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자녀를 6차례나 동반해서 갔다 온 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NST의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지 87일 만에 또 뭐 과기부 장관이란 직을 제안을 받으니까 그거 그냥 그만두시고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너무 책임 없는 짓 아니냐. 그 조직에 가실 때는 왜 본인이 거기 가야 되는지 많은 명분을 만드시면서 가셨을 테고 또 거기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물론 뭐 NST가 과기부 산하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출연연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이제 공직자로서 좀 책임감 없는 거 아니냐. 조직에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그 임 후보자,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하실 계획이신 것 같네요. 네네. 양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 질의 같은 것. 이제 우리 황보승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저도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곳이 청문회 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충분히 그에 대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고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영역에서
사실 이제 임혜수 후보자처럼 그 정도의 임무,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그래도 훌륭한 일을, 업적을 많이 남기셨던 분이고, 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후보자로 나왔을 때, 정말 잘된 일이다. 특히 여성 과학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후보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해소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을 함께 할 개각이잖아요, 네,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관료 출신 그 후보자들이 많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막상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같은 거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덕성의 문제가 많은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좀 마지막을 함께해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정책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이번 5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는 뭐 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문제가 많다. 네, 각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LH 사태 이후에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제 부동산 투기로 사익을 취한 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통해서 세종시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거기 사시지 않고 관사에 사셨어요. 근데 2017년도에 5억 원에 매도하셔서 시세 차익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고 계시고요. 또 기획예산처에 재직하실 때 사당동에 사시면서 또 배우자와 자녀들 주소지를 방배동 또 반포 이렇게 옮기셔서 강남학군 진입을 위해서 위장 전입하셨다. 네. 이런 도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차남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였는데 본인을 근로자로 이렇게 신고하면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 또 뭐 안타깝게도 후보자 아내가 절도죄로 또 벌금형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분이 기재부에 오래 계셨고 또 뭐 그 공직자로서의 자질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재부에 계셨던 분이 국토부 오셔가지고 과연 잘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당에서 25번이나 정부에서 25번이나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수도권 중심의 집값이 더 폭등을 하고 그것이 역으로 지방의 집값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국민에게 이 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일한 재산이자 또 안전한 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제1의 요건인데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뛰어오른 집값 때문에 집을 살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보유세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 팔게 돼도 양도세 때문에 걱정해야 되는 이런 총체적 난국 상태에서 정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해법을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대 정부 중에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한 29명이나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거의 마지막 그 개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 야당의 동의를 받고 좀 장관이 이렇게 탄생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좀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양 의원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이 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야당에서 정쟁의 대상으로만 본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고 예를 들면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정확한 제가 정보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 아파트 실거주 없이 4년으로 매매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갑작스럽게 세종 근무를 하면서 그 공무원들에게 할당이 된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매입을 했고 살 상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시세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는 이제 국토부 장관은 특히나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 역량과 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또 청문회장에서 우리 후보께서 잘 증명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대통령 지금 지난주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평가가 63%가 됐지 그건 않습니까? 수치를 말씀하시면 이 의미의 잔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도 많이 안 해가지고 하여튼 그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인데 이번에도 장관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타당하다면 좀 받아들이시고 또 처리할 부분들은 좀 처리하시고 야당에서 추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적임자를 야당에서 그러면 대강 추천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위한. 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우리 양양자 의원님 대통령 되시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이잖아요. 목, 금 이틀간 치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쟁점들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쟁점 사안들 많은데요. 제가 지금 저 청문회 오늘 지금 하다가 와서 어제 거기까지는 지금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반도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이 반도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 인재 문제라든지 또 부처별로 이렇게 정책이 분산돼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 나가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줄기차게 컨트롤 타워가 없다 정부에. 그래서 기술부총리 또는 과기부총리가 있어서 이제 과기부 또 산자부 산업부 그리고 중기부, 기재부, 환경부까지 이 반도체 문제만큼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 전쟁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적하시는 것 같고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김경호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좀 중립이어야 하는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또 국회의장을 하시고 중립적인 상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민주당 당대표까지 나오신 분이 지금 이렇게 국무총리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가 되실 분은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백신 수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아무도 언제 백신 맞을 수 있을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런 백신 문제에 대한 신뢰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총리이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에서도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같이 구하러 가시죠. 자,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의 양양자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전에 정치와투와는 색다른 분위기라서 이 분위기 좋습니다. 당내 상황 좀 여쭤보고 거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지금 여야 모두 새 지도부 구성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왔고 민주당은 이제 구성이 끝났고 국민의힘은 이제 당대표 선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야양자 의원이 보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의 이 지도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제 언론에 나온 상황으로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친문이다라고 강성 친문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송영길 의원은 약간 친문이어도 약간 색채가 좀 덜한. 친문을 이겼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또 저는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우리 당과 또 원내 상황을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빙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치열했는데,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정말 그 리더십 발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이제 치열한 선거가 후유증도 크기 때문에 당 전체를 어떻게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년에 정권 재창출까지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느냐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당이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 또 윤호중 원내대표의 그런 환상 조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께서도 최고위원도 하셨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5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과를 분석해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황이 뭐냐면 제가 그 여성 최고위원으로
지난번 최고위원 때 자력으로 처음 거의 옛날 유승 의원님이 한 번 계셨었고 네. 이제 할당이 아닌 자력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두 분이 자력으로 들어갔어요. 네. 거기다가 초선 의원이 또 두 분이 백혜련 의원하고 전해석 의원이 그렇죠. 자력으로 들어갔고 또 초선 의원이 두 분이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초선 의원이 또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예, 김용민 의원 네, 그리고 김영배 의원.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 민주당은 확실히 좀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많은 초선과 또 여성 의원님들이 이게 도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정치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보승 의원께서도 초선이시고 네. 이번에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56명의 초선 의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네. 모여서 뭐 카톡도 있고 뭐 회의도 하신다고 좀 들었는데 결과가 김기현 의원으로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저희 당내에 지금 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득표한 순서가 사실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신 순서로 나오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됐다? 네. 정말 김기현 의원님이 열심히 하셨거든요. 원내 표심을 확실히 잡으셨고요. 매일 아침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뭐 심지어는 그 의원 개개인이 그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청년당 대표니까 청년당을 제도화시키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우리 당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고 또 교육도 함께 받고 뭐 이런 이제 운동장이 필요한데 그걸 제도화해줄 분을 전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카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막 내가 당신의 꿈과 함께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맞춤형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열정에 굉장히 큰 박수를 보냈고요. 언론에서는 뭐 2강, 2중 뭐 이러면서 지역적인 구도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원내대표는 표심을 알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과거의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표 순서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황보승 의원님의 지도부 입성을 권해드립니다. 의사 있으세요? 제가 이제 청년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청년 최고위원 티오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2030 세대가 저희 보궐선거에 저희 많이 지지해줬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 당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당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보이려면 저는 청년 최고위원도 저보다 더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45세가 됐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당에서 이제 청년으로 취급해주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저는 이미 기득권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젊은 청년들에게 저는 기회를 주고 싶고요. 나간다면 이제 당에서 제가 필요하다면 그냥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러기에는 제가 아직도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보면 항상 외연확대 얘기를 하고 뭐 중도를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30 얘기하고 또 여성 얘기를 하고 청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할당을 하는 건 당의 전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또 거기에 도전하려는 분들은 그런 어떤 특혜보다는 스스로가 자력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좋아 보이네요. 제가 재선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원외에 있을 때 5년 전에 최고위원을 도전했었고 이번에 초선으로 또 최고위원 도전해서 초선이 한 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정치인이라면 지도부에서 활동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되기 때문에 꼭 저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세상의 균열은 도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부 구성에 남아있는 당대표 선거는 6월 초로만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거죠?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저희 일정상 한 6월 중순 정도 빨라도 6월 중순 정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PK 쪽에서 원내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당대표는 수도권 쪽이 균형이 맞지 않느냐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인데요. 근데 항상 뭐 TK에 있다고 해서 TK에만 몰입해 있고 중앙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를 거야. 이것도 저는 선입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도부가 수도권이라고 해서 예전 선거 때 당 지도부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그럼 역대 선거를 다 이겼냐? 그렇지도 않다면 그 중도 외연 확대를 제대로 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런 지역 안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 어떤 그 대표성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당에서 또 개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줄까 하는 과정에서 좀 젊은 당대표가 나오는 것도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 초선들 내부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혜진 의원만 지금 그 선언을 했고 하셨고. 초선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김웅 의원이 초선을 대표해서 출마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안 되겠어요. 다음에는 더 시간을 두고 두 분과 좀 말씀 나누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황부승 의원님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